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의 신예지입니다. 오늘은 전승연, 문민지 그리고 신예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스피는 장중 전고점인 4,226선에 다가서다가요. 4,214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2만 전자와 65만 닉스를 돌파했습니다. 한편 AI 데이터 센터 급증으로 발전 설비 수요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신규 수주 14조 원을 눈앞에 두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두산그룹이 시총 증가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미증시 이슈와 상황 전승연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말을 앞두고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간에 기집한 만큼 시장 전반은 관망세가 짙었고요. 거래량은 평소보다 눈에 띄게 줄어든 가운데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과 비중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딥시크 이슈로 시작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출범, 여기에 관세 변수와 AI 거품 논란까지 시장은 여러 차례 변동성을 겪어야 했는데요. 다만 월가에서는 내년에도 기업 실적 개선과 금리 인하 기조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강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는 0.51%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5%, S&P 500 지수는 0.35% 내리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히트맵 보면서 오늘장 종목별 움직임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트맵 보시면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빨간색이 조금 더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기술주부터 살펴보면 시총 상위 종목들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분명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구글은 보합권에서 비교적 선방했지만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 반도체 대형주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1% 넘게 밀렸고요. 연말을 앞두고 AI 관련주 전반에서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소비재 쪽에서는 테슬라의 낙폭이 눈에 띕니다. 테슬라는 인도량 발표를 앞둔 경계감 속에 3% 넘게 하락하면서 이미 소비재 섹터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아마존 역시 소폭 하락하며 전자상거래 업종도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에너지 섹터는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국제유가가 2% 넘게 반등하면서 엑손모빌과 쉐브론 등 에너지 대형주가 1% 안팎의 상승세를 마감했습니다. 금융주는 혼조 양상이었는데요.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주는 약세였지만 버크셔 해서웨이는 상승 마감하며 방어적인 성격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연말 특유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이 유엔 인도적 지원을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지원 확대라기보다는 유엔 산하기구들에 대한 구조 개편과 효율성 강화를 전제로 한 조건부 지원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유엔 기구들에 대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지원은 개별 기구에 직접 배분되기보다는 우선순위에 따라 재분배되는 통합자금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 규모는 미국이 과거 연간 170억 달러 안팎을 유엔 인도주의 분야에 지원해온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준인데요. 이에 따라 세계식량계획과 난민기구 등 주요 인도주의 기관들은 사업 규모 조정과 함께 자금 운용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글로벌 원조 체계가 확대 중심에서 선택과 효율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전반의 인도적 지원 구조에도 중장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만과 일본의 밀착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양국 간 상호 방문 인원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대만 측은 관광과 국제 행사 수요가 맞물리며 인적 교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대만과 일본은 안보와 가치 측면에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력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일본 내 대만에 대한 호감과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젊은 세대가 도시를 떠나 농업으로 돌아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주거비와 물가, 그리고 일자리 부족으로 도시 생활의 부담이 커지면서 농업을 현실적인 생계수단이자 사업기회로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아프리카 주요 도시의 임대료와 식료품 가격은 중위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며 매년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수에 비해 공식 일자리는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청년 농민들에게 토지 확보와 자금, 기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아프리카의 청년 실업 문제와 식량 안보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농업의 사회적 인식과 경제적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귀금속 가격이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 가격은 장중 온스당 77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금과 플래티넘 역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와 지정학적 긴장이 맞물리며 연이어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에서는 2026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미국 달러 약세 흐름이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은의 경우 공급 부족 우려와 투자 자금 유입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올해 들어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을 앞두고 일부 차익 실현에 따른 단기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지만 통화 완화 기대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는 한 귀금속 강세 기조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국제유가가 공급 과잉 우려 속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렌트유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모두 배럴당 1달러 이상 하락하며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에서는 내년 글로벌 원유 공급이 수요를 크게 웃돌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정 가능성이 유가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내년 전 세계 석유 공급이 수요를 하루 약 380만 배럴 이상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화될 경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가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긴장이 단기적인 가격 지지 요인은 될 수 있지만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 흐름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평화 협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럽 방위산업 전방에 조정 압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 이후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독일의 라인메탈 등 주요 유럽 방산 기업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전쟁 장기화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면서 그동안 반산주에 반영돼 있던 전쟁 프리미엄이 일부 되돌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설령 휴전이나 평화 협상이 진전되더라도 유럽의 국방비 확대 기조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흐름을 전쟁 리스크 완화에 따른 단기 조정으로 해석하며 지정학적 변수에 따라 방산, 에너지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 마지막 글로벌 시장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변동성의 한 해를 지나 시장은 또 한 번 다음 해를 향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보다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세계 경제의 변화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마감 시황과 글로벌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승현 아나운서가 미 증시 마감 시황과 글로벌 이슈 잘 전해주셨는데요. 한편 원자재 쪽에서는 금과 은에 이어서 동해 가격도 상승 중입니다.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슈퍼사이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기차나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센터 증가를 필두로 수요가 급증했고 관련 전장과 AI 기업의 주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좋은 이슈들 정리한 모이슈 시간입니다. 문민지 아나운서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빅테크의 구독 경제 관련해서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제가 모이슈 시간에서는요, 요즘 글로벌 플랫폼 업계에서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구독 경쟁 이슈에 대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동안 인터넷 서비스는요, 무료가 기본이다라는 인식이 강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뉴스, 음악, 영상은 물론 쇼핑과 SNS, 심지어 검색 서비스까지 유료 구독 모델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플랫폼들은 왜 앞다퉈 구독 모델을 강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독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제는 선택이 아닌 기본 옵션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광고를 보는 대신 무료로 이용했다면 이제는 광고 제거, 그리고 추가 기능, 빠른 접근을 위해 월 구독료를 내는 구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상 스트리밍과 음악 서비스에 이어서 최근에는 뉴스, 그리고 전자책, 커뮤니티 플랫폼까지 구독 모델을 채택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자, 구독 플랫폼을 통해서 이 집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광고 수익은 경기 변동에 민감한 반면 구독 수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구독한 이용자는 쉽게 서비스를 떠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플랫폼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트래픽 경쟁에서 고정 수익 경쟁으로 플랫폼 전략이 바뀌고 있는 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소비자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음악 하나, 그리고 뉴스 하나씩 구독하다 보면요, 매달 고정 지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구독 피로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필요해서 구독했지만 실제로는 잘 쓰지 않는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구독을 정리하려는 움직임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화는요, 콘텐츠 시장의 구조도 바꾸고 있습니다. 무료 노출에 의존하던 콘텐츠 제작자들은 이제는 구독자 기반을 확보해야 살아남는 환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플랫폼 안에서도 인기 콘텐츠,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독 모델이 확산될수록 접근성의 격차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도 떠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공짜가 당연했던 인터넷 환경이요, 점점 유료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구독 전쟁은 플랫폼의 생존 전략이자 소비자에게는 선택과 부담을 동시에 안기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계속해서 구독하고 아니면 어떤 서비스는 포기하게 될지 이 선택 하나하나가 앞으로 플랫폼 지형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모이슈였습니다. 이어서 전승현 아나운서가 오늘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3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이 1억 원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네, 확보된 녹취에는 강 의원의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해당 문제를 두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녹취에 따르면 강 의원의 보좌관은 당시 서울시 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인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보관 중이었고 강 의원은 이를 두고 김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화 과정에서 강 의원은 난처한 상황을 호소했고 김 의원은 공관위원 신분상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 측은 현금 전달 사실을 인지한 뒤 즉시 보고했고 다음날 곧바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에서 언급된 전직 보좌관과 해당 인물 역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고 원인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유가족 일부는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떠나지 못한 채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 공항은 1년째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대합실에는 현재도 40여 동의 구호 텐트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유가족들은 가족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을 떠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 결과 제주항공 대표와 전 국토부 장관 등 44명이 입건됐지만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책임자 처벌과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 전해주셨는데요. 이어서 문민지 아나운서가 뉴스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이 4년 전 총선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21대보다 7건 많은 40건이 접수됐고 수사 대상은 49명입니다. 이 중 1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1건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으며 38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5대 선거범죄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는 지난 총선에도 없었지만 이번 선거에선 11건으로 급증했고 금품 향응도 1건에서 6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이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안 초안에서 15년간의 안전보장을 제안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안전보장이 30년, 40년, 50년으로 길어지길 원한다고 우크라이나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메신저 앱을 통해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의 재침공 위험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왜곡군이 주둔해야만 진정한 안보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감한 영토 문제에 대해선 돈바스 지역을 자유경제구역으로 두는 안건을 계속해서 협상하고 있고 국민과 논의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경제면에서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축제와 맛집 소식을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 새해를 맞이할 준비로 분주한 시기인데요.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이 순간, 특별한 장소에서 카운트다운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어디 갈까에서는 전국에서 만날 수 있는 2026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 명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새해의 시작을 더욱 빛내줄 명소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카운트다운 명소, 바로 제야의종 타종 행사입니다. 서울 보신각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매년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상징적인 행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12월 31일 밤 타종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환호 속에서 2026년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은 그 자체로 특별한 추억이 됩니다.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생중계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새해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행사입니다. 다음은 화려한 연출로 젊은 층에게 특히 인기를 끌 2026 카운트다운 쇼 라이트 나우입니다. 명동 스퀘어 신세계 본점에서 펼쳐질 이 행사는 대형 미디어 파사드와 조명, 음악이 어우러져 숫자가 바뀌는 순간 빛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펼쳐질 화려한 연출 덕분에 친구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기 좋은 명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감성적인 분위기를 원하신다면 예터와 함께하는 새해맞이 불꽃놀이도 추천해드립니다. 대전 예터 민속박물관에서 펼쳐질 불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새해를 잇는 의미 있는 장면을 만들어낼 예정인데요.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과 함께 조용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기는 새해 첫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특히 인기가 많은 새해맞이 행사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가 보면 바다와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2026 카운트다운 부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펼쳐질 행사는 탁 트인 바다 풍경과 함께 더욱 시원한 새해의 시작을 선사합니다. 드론쇼 음악, 함성이 어우러질 현장을 부산만의 활기찬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카운트다운 명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제주 최대
규모의 연말 행사로 주목받고 있는 2026 JSW 카운트다운입니다. 제주 신화월드에서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올해 역시 인기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해 2025년의 마지막 밤을 뜨거운 에너지로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가족, 연인, 친구 누구와 함께해도 즐겁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전국의 카운트다운 명소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전통이 있는 제야의종 타종 행사부터 불꽃축제와 드론쇼까지 올해 마지막 밤 그리고 새해의 첫 순간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장소에서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K-라이프 중에 베스트는 결국엔 K-뷰티겠죠. K-뷰티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시리시랩의 부스에 와 있습니다. 오늘 시리시랩 부스의 지하영 마케팅 PM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C랩 지금 마케팅 운영을 위해서 현장에 나와 있는 지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표님을 대신해서 3C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정말 특이한 게 오늘 팝업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나의 브랜드로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3C랩은 무려 산하에 3개의 브랜드를 같이 데리고 왔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3C랩은 한국의 제조 기술 가지고 미국 등 그리고 글로벌하게 여러 가지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는 3C랩에서 루나버니와 그리고 오리지널 더마뷰티라는 ODB 브랜드 두 가지를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패치류에 관심이 있으신 바이어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고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네, 간략히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번 페스타 자체가 K-라이프 스타일을 일본 소비자들에게 소개를 하는 자리인데 과연 3C랩이 소개하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일까요? 한국에서는 그 트러블 패치라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일본 시장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페어를 통해서 일본 고객들이 트러블 패치에 대한 어떤 그 시장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고객 소리도 들어보고 네, 아무래도 팝업 스토어였던 만큼 이제 고객들의 반응을 직접 체감하기도 참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 루나버니가 특이한 점이 미국의 MZ세들에게 먼저 더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 다음으로 일본 진출을 하신 전략이 궁금한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그 트러블 패치 분야는 미국이나 약간 서양권에서는 이제 디자인 패치로 많이 유행이 넘어가서 루나버니나 ODB에서 지금 전개하고 있는 하트나 별 모양의 디자인 패치들을 또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일본 시장에서도 디자인 패치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트러블 패치들이 잘 먹힐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러블 패치 유행이 선구를 달리고 있는 만큼 루나버니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일본이 이미 스킨케어 부분에서 굉장히 성숙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 혹시 루나버니의 비전을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장에서 고객들의 소리를 들어봤을 때 생각보다 일본 고객들은 트러블이 났을 때 가리거나 메이크업으로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아니면 병원을 가시거나.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트러블을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어필을 해드렸더니 되게 신기해 하셨어요. 그래서 일본의 트러블 케어 시장에 어떤 한 또 카테고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스킨케어 문화와 맞물리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궁금한 점이 이제 루나버니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패치를 부착이 가능하잖아요. 그만큼 기존의 온라인 판매가 아닌 이번 팝업 스토어를 택한 효과가 컸을 것 같은데 오늘 팝업 스토어에서 반응은 좀 어땠을까요? 생각보다 고객들이 트러블 패치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용도 많이 안 하시기도 하고 매대에도 그 뷰티샵들의 진열도 안 되어 있다 보니 여기 와서 제품 보시고는 되게 많이 신기해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직원분들이 이렇게 제품 붙이고 있을 때 밀착력이 정말 좋네요 라는 거를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하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른 기초 라인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는 손등에 발라보는 정도로 착용을 할 수 있는데 이 루나버니의 스파 패치는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그 팝업 스토어에 참가한 의의가 더 컸던 것 같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3C랩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앞으로는 지금 아직 뭐 아토코스메라든지 유명한 일본의 뷰티샵에도 트러블 패치 라인의 매대가 가짓수가 매우 적은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3C랩에서 다양한 브랜드들과 콜라보 또는 OEM, ODM 통해서 일본 시장에 여러 가지 트러블 패치류의 그 카테고리를 넓혀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K-뷰티가 트렌드라고 하는데 그 트렌드를 세부적으로 가져가 보면 K-트러블 패치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라이프 페스타에서 K-뷰티를 선도하고 있는 3C랩 지하연 PN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라이프 페스타 이번에는 K-뷰티의 또 다른 기업이죠. 오아이 부스에 찾아왔는데요. 오아이 마케팅 PM 편수빈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오아를 담당하게 된 편수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오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오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K-라이프 페스타인 만큼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선보이기 위해 이 일본까지 왔는지가 궁금한데요. 오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아가 이번 팝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한국식 루틴, 한국식 모공 케어 루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화장품 사용할 때 이렇게 모공 안에 이렇게 흡수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모공을 계속 깨끗하게 관리하는 루틴을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팩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게 이 오아가 국내에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굉장히 핫한 브랜드였습니다.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착용을 하면서 인스타에도 정말 흥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특이하게 인스타 마케팅이 아닌 이런 현장 팝업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런 선택을 내리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일본 고객분들은 조금 체험하시는 걸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직접 제품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팝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체험 중심이다 보니까 이번 이 신주쿠 팝업 스토어에 참여한 게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브랜드 네임밸류를 잠시 숨기고 이제 제품력으로만 승부하는 전략을 이번에 세우셨다고 하는데요. 이 팝업 스토어 관련해서 어떤 전략인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광고도 없이 저희가 다른 홍보도 없이 그냥 제품력만으로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팝업에서는 이제 실제로 저희 이제 영상 보시고 실제 체험해 보시면서 직접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직접 저희가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좀 만들고 싶어서 이런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이번에는 네임밸류보다는 제품력에 초점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에 있어 보니까 많은 일본 인플루언서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좀 어떻게 이렇게 입소문을 사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일본 인플루언서 분들이 한국 인플루언서 분들이 하는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많이 본 제품이 여기서 열린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많이들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점이 아무리 이번에 좀 네임밸류를 숨기기로 했다고 하지만 인스타상에서의 영향력이 이곳 현지 팝업 스토어에서도 펼쳐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인터넷과 온라인 그리고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오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더 궁금한데요. 만약에 내년에 똑같은 행사가 열린다면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실 계획인가요? 올해 팝업이 이제 첫인상 느낌이었다면 다음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방법으로 새로운 제품들도 많이 데리고 또 한번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저도 한번 착용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궁금한데 그럼 혹시 이 오아팩만의 좀 특별한 부분이 있을까요? 보통 기존에 모공 관리 팩들은 좀 뜯어내는 팩들이 많은 반면에 얘는 이제 관리를 녹이는 방식으로 해주기 때문에 피부에 마찰도 적고 저자극 인증도 받았기 때문에 피부에 너무 제가 지금 일본어가 나올 뻔했는데 정말 피부에 정말 순한 제품이기 때문에 매일 써도 피부에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게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이 워낙 이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은 나라인 만큼 오아만의 철학과 일본의 트렌드가 맞물리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스핀 PM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일본의 상륙을 성공적으로 마친 오아, 앞으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그리고 내년 행사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가 기대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그리고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오늘장 국내 증시 마감 시황도 알아봐야겠죠. 앞서 새해 카운트다운 명소 소식 전해주셨던 심예희 아나운서가 국내 증시 정리해봤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12월 30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 오늘 국내 증시는 간밤 미국 증시의 부진한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중심으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15% 내린 4,214.17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개인이 8,212억 원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기관과 개인 간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0.76% 내린 925.47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개인이 5,348억 원 매수했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는 모습 보이면서 코스피와 비슷한 양상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전날 대비 0.33%, SK하이닉스가 전날 대비 1.72% 오르며 반도체 대형주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LG 에너지솔루션은 하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특히 에코프로는 6.3%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HLB는 3.57% 상승하면서 58,8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차익 실현을 통해 연말 수익 확정 후 내년도 장세를 대비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됐는데요. 국내 증시는 새해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2월 30일 국내 증시 마감 현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살펴봤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장비 반입 규제를 완화했다는 소식에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성문전자, 코스닥에서는 원익이 주목을 받았죠. 이어서 오늘장 어떤 종목들이 핫했는지 빼놓을 수 없겠죠. 특징주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전승현 아나운서가 가져온 특징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AI 모델로 최적화된 기업이죠. 노타 가져왔습니다. 노타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모바일인 AP인 엑시노스 2600에 자사의 AI 모델 최적화 기술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은 이전 세대 엑시노스에 이은 연속 수주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노타는 AI 모델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모델 크기와 연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체 플랫폼 네츠프레소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노타는 삼성전자의 AI 최적화 툴체인인 엑시노스 AI 스튜디오 차세대 버전 개발에 참여하며 대규모 생성형 AI 모델이 엑시노스 2600 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노타가 온디바이스 AI 생태계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런 흐름 속에 오늘 노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노타 44,100선에 시작했고요. 장중 한때 고가 49,500까지 찍었다가 7% 상승한 46,300선의 종가 형성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동일 업종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비교했을 때 노타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노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반도체 관련주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죠. 원익입니다. 원익이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원익은 오후 때 1,580원에 거래되면서 29.98% 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가도 29.98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반도체 소재 자회사인 원익홀딩스가 연초 대비 10배 이상 급등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자 원익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전일 자료를 통해서 올해 국내 증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건 원익홀딩스라고 꼽았는데요. 원익홀딩스는 연간 상승률 1200%를 넘기면서 대표적인 템버거 종목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산업용 로봇 계열사 원익 로보틱스를 통한 로봇 산업 성장 기대와 함께 원익 IPS를 통해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 업체의 협력사로도 일을 하고 있죠. 한편 원익홀딩스는 전문가에 따르면 반도체 장비와 가스 사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로봇 핸드와 자동차 솔루션을 보유한 계열사인 원익 로보틱스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원익의 상승세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특징주는 문민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특징주는요,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 제주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는요, 이 모바일 자동차 그리고 산업용 기기 등에 사용되는 저전력 메모리죠. 반도체 수요 회복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업황 바닥 통과 기대감과 함께 중저가 범용 메모리 중심의 수요 회복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관련 종목들로 투자자가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주 반도체는 모바일 IoT, 자동차 전장용, 그리고 저전용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국내 대표 팹리스 기업인데요. 이와 함께 AI 전장, 그리고 사물 인터넷 시장 확산에 따라서 저전력과 고효율, 메모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제주 반도체가 고부가가치 메모리죠. 제품 비중 확대와 그리고 응용처 다변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구조적인 실적 변화보다는 반도체 산업 사이클 회복 국면으로 수혜 가능성이 단기 모멘텀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장화 그리고 산업, AI 연산 증가와 함께 반도체 산업 성장이 중장기 성장으로 재부각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순환 매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 반도체 역시 수급이 유입되면서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기대와 글로벌 IT 수요 회복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관련 종목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제주 반도체는 단기 실적보다는 반도체 업황 회복과 저전력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향후 업황 회복 속도와 함께 이 수요 가시성이 따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가 흐름은요, 이 뚜렷한 실적 개선보다는 업황 기대와 테마성 수급에 기반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라는 언급도 함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주 반도체 차트 추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강한 시세를 보이면서 38,000원대까지 고가권을 기록했었는데요. 그 이후 밀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올해 들어서 추세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상향을 그려내면서 의미 있는 라인 돌파하고 있죠. 금일 의미 있는 자리 27,000원대 이 변곡점까지 뚫어주면서 앞으로 추가 상승까지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시가 22,150원에 시작해서 고가권 27,500원, 24.43%까지 급등하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제주 반도체는 매수 상위 2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전승현 아나운서가 가져온 특징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특징주 가져오셨을까요? 네, 다음으로는 쿼드 메디슨 가져왔습니다. 의료용 마이크로니들 플랫폼 전문 기업인 쿼드니스트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글로벌 제약사 글로소스미스클라인과 장티푸스 백신 마이크로니들 패치 관련 계약을 보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린 영향입니다.
코드메디슨은 장티푸스 백신의 임상 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비임상 시험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복 투여 독성과 피부 안정성 평가가 포함되면서 해외 임상 진입을 위한 준비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계약 보강이 중장기 연구개발 가시성을 높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드메디슨 오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메디슨 오늘 시가 15,260에 시작했다가 장중 한때 17,130까지 기록했고요. 3% 상승한 15,590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업종의 등락률이 0.79%인 점을 고려할 때 코드메디슨의 주가 상승은 업종 전체 흐름과는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네, 2주 전 코스닥에 입성한 쿼드메디슨이죠. 이어서 다음 특징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특징주는 현대차의 협력사로 수혜를 받는 특징주죠. 성문전자입니다. 성문전자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3년 연속 연간 최다 판매율을 기록하면서인데요.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미국 진출 40년을 앞둔 현대차,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에서 89만 6천여 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는 3년 연속 연간 최대 판매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수치인데요. 앞서 현대차는 1986년 전륜구동 승용차인 엑셀 수출로 미국 진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해서 진출 첫 해 16만 대를 판매했고 이듬해에는 판매량을 26만 대 이상으로 늘리면서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현대차그룹 올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발표한 충돌 안전 관련 평가에서 21개 차종이 다양한 등급을 획득하면서 2년 연속 가장 안전한 차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아울러 현대차는 오는 2028년까지 미국에서 자동차나 부품 및 물류, 철강과 미래산업 등 주요 분야에 21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소식에 관련주인 성문전자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내 시장의 70%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밸류체인 협력사로 부각이 되면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문전자는 1980년 필름 콘덴서용 중착 필름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돼서 1990년 상장한 기업입니다. 2025년 인도 법인 설립을 계기로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중국 청도 법인을 통해 품질 안정화와 시장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하이브리드형 자동차용 제품 개발을 완료하는 등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 확대에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자 이슈가 되는 특징주 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좋은 기업 소식을 전해드리는 기업 로그 시간입니다. 문민지 아나운서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 가져오셨을까요? 최근 제약바이오 시장에서는 단기 이슈보다는 기술 경쟁력과 그리고 글로벌 확장성에 갖춘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세대 항암 신약 개발 분야죠.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기업 보로노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는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넘어서 표적 항암제와 정밀 치료제 중심의 신약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같이 흐름 속에서 보로노이는 암세포의 특정 신호 전달을 차단하는 저분자 표적 항암제 개발에 특화된 기업으로 시장에 알려져 있습니다. 보로노이는 다수의 표적 항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폐암과 유방암 등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 암종을 중심으로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체 신약 후보 물질을 기본으로 해서 이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공동 개발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보로노이의 플랫폼 기반 연구 개발 구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일 후보 물질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암종에 적용 가능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어서 임상 진전 시 연속적인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보면 보로노이는요, 단기 실적보다는 임상 단계 진전과 기술 이전 가능성이 주가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바이오 섹터 전반의 투자 심리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바로 기술적 갖춘 항암 신약 개발 기업들이 선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보로노이 역시 그 흐름 속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로노이는 임상시험 진행과 함께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확대를 통해 신약 상업화 가능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 기업에서 글로벌 항암 신약 개발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로노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표적 항암제라는 고부가 가치 신약 개발 분야에서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 기술력과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향후 임상 진행과 기술 이전 성과 여부가 보로노이의 중장기 성장 스토리를 좌우할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 로그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기업 로그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증권사에서 최근 발간한 리포트를 소개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전승현 아나운서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야 가져오셨을까요? 네, 투자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에너지 정책 변화, 그중에서도 원자력 산업의 구조적 전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는 현재 전력 부족이 만성적인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도 내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전력 수요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24시간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인 인프라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기존 화력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구조에서 벗어나 안정성과 탄소 중립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을 에너지 안보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서 최근 인도에서는 중대한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원자력 에너지 활용 및 발전을 위한 법안, 이른바 샨티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건데요. 이 법안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운영되어 온 원자력 산업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허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민간 기업은 원자력 시설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해결료 운송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우량 농축이나 사용 해결료 처리처럼 안전 안보와 직결된 핵심 영역은 여전히 정부의 전속 관할로 유지됩니다. 즉 민간 참여를 확대하되 핵심 부문은 국가가 관리하는 부분 개방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SMR입니다. 인도 정부는 장기 원자력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2033년까지 최소 5기의 국산 SMR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제도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민간 기업들의 검토 단계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단기적인 이벤트라기보다는 인도의 중장기 전력 수요 확대와 에너지 안보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는데요. 원자력 산업이 정부 독점 영역에서 벗어나 투자와 사업화가 가능한 산업의 전환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SMR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 기간이 짧고 민간 기업의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현실적인 사업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수주 일정이나 개별 기업의 실적 기여 시점이 명확히 제시된 단계는 아니지만요. 향후 구체적인 로드맵과 사업 가시성이 확인되는 구간에서는 관련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 역시 추가적으로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투자 리포트에서는 AI와 데이터 센터 확산이 촉발한 전력 수요 증가 속에서 인도의 원자력 정책 전환이 갖는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단기 이슈보다는 정책과 산업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시장 흐름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투자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을 한 줄로 정리해보는 한 줄평 시간입니다. 먼저 전승현 아나운서에게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묻고 싶은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다가오는 2026년은 병호년입니다. 불의 기운을 지닌 말의 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조금 약보합으로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 다가오는 2026년에는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말처럼 달리는 그런 장을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승현 아나운서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문민지 아나운서에게 한 줄평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흐린 날씨 속에서 살짝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지수는 살짝 더 크게 미끄러지면서 소나기가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장이었는데요. 내일은 우리 증시가 맑은 날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맑은 날 계속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이 계속 뜨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종목 관련 언제까지 질주하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정리할 시간입니다. 주식 투자 전략, 저희 경제잡학사전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을사년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내일은 휴장, 내년 1월 2일이 경호년의 첫 거래일이 되겠는데요. 앞으로도 쭉 경제잡학사전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